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올해 개봉했죠. 2019년작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먼저 영화가 시작하면 시대 배경이 90년대에서 시작합니다. 90년대 한 빵집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 나오는 처음 음성이 유열이 자신의 음악 앨범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나레이션으로부터 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이 끝나는 날까지 가 이 영화의 전반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제목도 유열의 음악 앨범이죠.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할 게 있다면 촬영을 되게 잘했어요. 이 영화랑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건축학개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오히려 촬영만큼은 건축학개론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핸드헬드 요즘 감각이죠. 다큐멘터리 같이 약간 좀 거리는 두면서 그 실제 인물들과 거리는 두면서 핸드헬드 손으로 직접 들고 찍으면서 뭔가 좀 날것의 느낌을 그 배경 인물들이나 그 주연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런 클로즈업으로 잡아내기보다는 담담하게 찍어낸 영화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감각으로는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엠버 필터를 많이 썼는데, 이제 엠버 필터가 노란색 필터인데 옛날 그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특히 90년대 그 느낌을,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90년대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촬영이었다. 건축학개론 이후에 이런 로맨스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기다려왔었는데, 그 몇 년 만인가요? 한 7-8년 만에 관객들이 기다려던 영화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관객들한테 큰 선물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학개론 AS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영화를 한 것도 그 한국 로맨스 영화의 이제 흐름을 다루면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아마 지금 링크가 돼 있을 겁니다. 링크가 돼 있는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조금 불분명하다, 좀 잘못된 걸 하나 고쳐볼게요.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멜로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좀 마음이 석연치 않아서 이후로 좀 더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건축학개론은 멜로 영화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영화에서부터 예전부터 있었어 왔던 로맨스 영화다. 정통 로맨스 영화라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멜로라고 하는 장르는 뭐 그때도 설명했지만 19세기 또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까지 뭐 16세기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통속극이거든요. 이게 속한 극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통속적인 이런 정서로 만들어진 장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멜로라는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멜로라는 장르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리고 또 그 도덕적 잣대로 되게 이렇게 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실히 좀 칼을 자르고, 정확하게 칼같이 자르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영화들이 멜로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은 영화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 영화는 자체로 그 사랑이라는 거, 그걸 기억과 연관시키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로맨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시정이나 이런 식으로 흘렀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정말 사랑에 집중한 영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통 로맨스 영화라고 장르에 넣고 싶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로맨스 영화의 그 하위 장르로 사실은 멜로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걸 정통 그냥 로맨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학개론의 AS는 이걸로 끝내고요. 그럼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오늘의 주제의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유열의 음악 앨범은 프로그램이 있던 기간에 두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영화하고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영화가 중국의 천밀미라고 비교가 되는데, 그건 이제 등려분의 노래를 듣고 등려분의 죽음까지, 한 남녀의, 이 두 남녀의 그 사랑 얘기를 다뤘었죠. 비교가 되는 영화인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이 흥행 공식에는 딱 맞는 영화기는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좀 되게 아쉬운 영화예요, 제가 보기. 그래서 별 2개짜리 석작이다. 정말 아쉬울 석작, 아까울 석작, 석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낀 건데, 영화는 진짜 이 영상보다는, 그 본질은, 영화의 본질은 영상보다는 이야기라는 거. 시나리오에서 실패하게 되면 영화가 정말 산으로 가는구나, 이걸 보여줬던 영화고,
중반에 어딘가요? 그 핑클롤의 사실은 추억과 정서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보는 게 이 주인공들의 나이대가 1975년생으로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75년생들로 나오는데 감독님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유명한 정지우 감독입니다. 이분 처음 입봉작이 데뷔작이 해피엔드예요. 99년도에. 68년생이시고요. 이 해피엔드는 한국 영화에서 이 걸작선에 넣어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스릴러 로맨스 영화가 뭔가를 한국에 도입한 감독입니다. 처음 입봉작에서부터. 이게 천재 감독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데 또 은교만 놓고 봐도 어때?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를 지금에 있는 스타로 만든 발탁한 감독이라고요. 이 두 작품만 놓고 봐도 이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세요. 거기다가 지금 신예 뭐 이 영화로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죠. 잘생긴 배우. 우리 아주 잘생긴 배우 정혜인이하고 지금 뭐 대표 여자 배우잖아요. 이런 로맨스 영화에는 김고은을 데리고 정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시작한 영화인데 결국에는 뭐 어떤 추억도 정서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정혜인의 화보집만 남아버린 영화가 됐다. 미리부터 이 영화를 총평하자면 저는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감독님이 68년생이시잖아요. 근데 주인공들이 여기 75년생이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 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그렇겠지만 뭐 감독도 일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억이나 추억,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뭔가 정서를 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감독님 세대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 이제 그 이후 세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세대하고 좀 비슷한 세대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접근부터가 조금 거리가 있었나 이런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중간에 나오는 핑클노래 그 영화라는 거에 있어서 그 노래를 쓸 때 보통은 이렇게 가사가 있는 사운드 트랙은 잘 쓰지 않거든요. 아까 또 건축의 결혼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억의 습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였고 그 영화하고도 그 절묘하게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말이 그 가사가 절묘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영화에서 그 핑클 노래가 뭐 굉장히 당시에 히트곡이긴 했는데 그런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다고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약간 좀 저는 좀 뜬금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 톤이랑 이게 튀는 음악 선택이었고 여러 가지 사실은 개연성이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중간에 보면 김고은이 옛날 그 정혜인을 만나서 사실은 그 회사의 사장도 굉장히 거기서도 이렇게 좀 훈남 스타일의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삼각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나왔던 거에도 분명치 않고 사장님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영화에서 보면요. 그 옛날 이 정혜인이라는 잠깐 스쳐간 남자를 다시 만났다고 해서 뭐 한 3, 4일, 3일 정도 제가 뭐 회사를 못 나오게 됐어요. 이걸 그 컴퓨터에다가 자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요. 근데 그걸 보고 용서해줄 사장이 현대에 우리 지금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연성이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혜인이 사실은 그 처음에 주인공이 있었던 그 빵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런 사실은 그런 뭐 사전 작업이랄지 정말 그 연결성 없이 그냥 뭐 툭 들어와 가지고 "저 여기서 일해도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뭐 이 남자가 정혜인이 뭐 잘생긴 배우기는 한데 너무 잘생겨서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못된 친구들이 찾아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갑을 받고 나온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그런 남자를 여기서 보면 10년 가까이 기다리는 그런 정서도 그 사장도 그렇고 얘도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진짜 영화 대사대로 잘생겨서 그렇게 기다렸나? 근데 정말 사실은 못된 짓만 하고 떠난 남자였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단서나 근거도 남기지 않는데 그걸 진짜 '여자들이 그런가? 내 여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한번 지나갔다가 오면 그렇게 막 10년 이상 막 기다리고 그런 건가? 그리고 거기 사장도
걔가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너무나 막 이렇게 막 10년 동안 난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잖아. 그 언니 역할로 나오는 그 사장.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뭘 수제비집인가 칼국수집을 하게 되지. 뭐 그것도 정말 이게 반겨주는 것도 나는 너무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 잘생긴 것도 내가 보면 뭐 정예인도 잘생긴 배우인데 그 정도 되려면 진짜 한 원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건 우리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 떡밥으로 남겨놨던 게 사실은 정혜인이 살인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엄마인가를 그 살인자의 그 피해자가 되는 엄마를 찾아가 가지고 뭐 약간 둘 간의 그런 대화에서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스포일러일 수도 있고 뭐 감독이 큰 떡밥으로 던져 놓은 게 정혜인이 사실은 살인 때문에 소년원에 가게 됐고 거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로서 사용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기에는 뭐 그게 큰 충격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하고는 내가 볼 때는 뜬금포 느낌밖에 안 들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막 싸우고 그래.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나중에 그 김고은이 그걸 인제 나중에 스스로 그걸 알아보러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뭐 그걸로 해서 말다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작품 전체를 그게 관통하는 뭔가의 큰 에너지로서 사용하기에는 그 뭐 떡밥같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놓고 보면 가장 실패한 부분이 난 씬 바이 씬이라고 생각하는데 씬과 씬의 그 연결 상태가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 장면, 장면으로 놓고 보면 나름대로 로맨틱할 수 있지. 로맨틱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씬과 씬이 너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고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제 시대라는 그 시간만 흐를 뿐 거기에 대한 내가 볼 때 그 우리가 그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쭉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 저는 정말 이런 영화를 기다려 왔습니다. 뭐 저 같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말 기다려 왔어요. 이 정통 로맨스 영화. 정말 건축학개론으로 일본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으로 구축을 해 놨던 한국 영화의 로맨스 기반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풀지 못하나. 정말 아쉽고요. 진짜 애석하다 할 때 그 석자를 써서 정말 석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싶네요, 이 영화는. 석작이고요. 지금 현재 이 영화는 그래서 좀 빨리 풀렸어요. IP 시장에도 풀렸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넷플릭스로 봤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저는 여기까지 이빨맨이었습니다.